네. 야, 진짜 어려운 일이었겠다. 네. 정말 그 없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되게 영리하게 하고 계신 거죠. 한 스텝 한 스텝을 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이 궁극적인 배달 로봇 시장을 이 테크놀로지만 갖고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이라든가 대학 캠퍼스라든가 이런 작은 영역부터 스노우볼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네. 건대에서도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당분간 누구 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다 뚫어놓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뭐 규제도 다 뚫어놔, 골프장도 다 뚫어놔, 진짜. 배달 다 네. 뚫어놔. 네. 했는데 로봇은 저희가 조금 더 좋아요 하는 친구, 얄미운 친구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아까 진입장벽이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로봇을 만드는 거는 쉽지만 로봇에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고도화시키는 건 매우 어렵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플레이어가 한국에 오면 자율주행이 안 되거든요.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잘 되지만 한국에서 아직 자율주행 FSD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한 배리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산업인 거죠. 네. 많이 가면 갈수록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아, 그 동네 위치 정보, 네. 뭐 그런 데이터. 것들을 다 갖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서울이 정말 최적화된 곳이에요. 왜냐면 이게 더 복잡한 예를 들면 방콕이라던가 이런 데로 네. 가면 1인당 ARPU 객단가가 낮아요. 음. 그리고 뉴욕은 객단가가 높지만 굉장히 심플한 그런 스트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도가 높으면서도 객단가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메가시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서울이에요. 하기가 딱 네, 그래서 적당해요. 이런 서비스 네. 로봇이 투입돼서 유닛 이코노미를 만들면서 글로벌 진출하기 제일 좋은 곳이 대한민국 이야. 서울이다. 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오늘 저는 투더리 스머프 프로입니다. 네, 저는 스머페트 박하윤입니다. 네. 오늘 스타트업 어떤 기업인지 너무너무 오늘은 궁금해요. 네. 엄청난 회사를 모셨어요. 어떤 엄청난 무려 로봇을 만듭니다. 우와. 네. 그리고 지구를 지킬 겁니다. 아, 지구를 지키나요? 네,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네. 그런데 아직은 안 쳐들어와서 네. 쳐들어올 때까지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해야 그래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로봇인데 네. 일단은 배달을 합니다. 오. 그러면서 이제 힘을 기르고 있다가 어. 지구는 나중에 지킨다는. 일단 배달을 네, 한다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개발한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님 모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회사를 발견하고 투자해주신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님 두 분 모셔서 로봇 이야기. 사실은 배달을 로봇이 해주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텐데 네.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네. 뭐가 고민인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볼 거예요. 네, 일단 만나볼까요? 만나보죠. 네, 먼저 우리 이상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빌리티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까요? 왼쪽에 있는 분이 로봇을 만드신 분이고 네네네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퓨처플레이 류중입니다. 로봇 네. 만들려고 투자한 사람입니다. 두 분이 같이 그냥 로봇 만들다 오신 것 같아요. 아, 예. 약간 그런 캠페인이죠. 저희가 약간 좀 공대스러운. 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이상민 대표님께 네. 좀 질문을 드려보죠. 네.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뭐 어떤 로봇을 개발하는지 한 100번은 말씀하셨는 것 같은 질문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 기술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한 3명 정도의 임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식음료 서비스들을 뭐 도심지, 골프장, 심지어 이 여의도에 있는데 국회의사당에 저희 로봇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자율주행 기술들로 풀려고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서비스. 네. 왜 서비스라고 하셨는지도 이따 잠시 후에 좀 여쭤보죠. 네. 예. 로봇 이름이 뭐예요? 그럼 배달 다니는 로봇이 제일 요즘 네. 밀고 있는 로봇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로봇 이름은 뉴비라고 합니다. 뉴비. 뉴비. 네. 그 왜 이렇게 지었냐면 저희 회사 이름이 뉴빌리티인 것도 있는데 예. 흔히 뭐 게임에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을 뉴비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이 배달 시장에서는 거의 초심자 뉴비이기 때문에 뭐 그걸 또 귀엽게 좀 표현해보고자 뉴비라고 지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사진으로만 얼핏 봤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그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누가 네. 배달을 로봇이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네.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네. 귀엽게 생겼는데 네. 근데 하는 영상을 보니까 로봇이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음식이 로봇을 모시고 가는 것 같이 도대체 누가 더 귀중한 건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어디까지 와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일단 로봇이 도심지에 바로 나오는 것들은 몇 가지 규제가 조금 많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지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네.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오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 한 달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요즘 같은 뭐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또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저희도 빨리 많은 서비스를 해봐야 더 어려운 곳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봇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골프장, 네, 대학 캠퍼스, 네. 뭐 이런 정말 그 폐쇄된 공간이네요. 네, 지오펜스드 에리아라고 얘기하죠. 그런 곳에서 시내버스 저희가 안 다니고 택시도 잘 안 들어오는 곳. 맞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50대 가까운 로봇이 밖에 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려오지 못한 거죠. 네.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아. 있어서. 네네. 근무 중이라. 만드는 대로 근무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공장에서 바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네. 그 바로.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네. 반응은 어때요? 실제로?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사실 에이, 진짜요? 네, 정말로요. 그 골프를 저희가 첫 시장을 골프 시장으로 했었는데 네. 사실 저희도 골프 시장을 한 번도 생각하고 이 로봇을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회사의 골프 영업 담당이 우리 골프장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자율주행 기술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의 로봇들이 대부분 다 실내에 있다 보니까 실외 서비스들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랑 같이 새로운 그 배달 로봇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비 골프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그 기존에는 저희가 도심지에서 배달할 때는 흔히 A에서 B까지만 음식물을 이동한다거나 뭐 물류가 이동하면 되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사실 저는 골프를 안 쳤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네. 예. 뭐 1홀에서 뭐 10홀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일이 다 치고 가니까. 그렇죠. 오케이. 역주행을 하면 좋은데 오케이 없이. 네, 골프장의 룰이 또 역주행을 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골프를 칠 때는 모든 게 또 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럼 골프장에 홀 플레이하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해 가는 로봇입니까? 네, 그렇게 배달 서비스를 그늘집에서 배달 홀까지도 배달을 하고요. 또 황금마차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안에 뭐 와인, 음료수, 핑거푸드, 뭐 간단한 도시락 같은 것들을 담아서 순환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돌아다니는 네. 거예요? 그럼 치면서 사 먹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놀랬던 게 로봇 하나에 하루에 뭐 거의 되게 많이 팔 때는 100개 이상씩도 식음료를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음료 입장들에서는 업장들 같은 경우에도 네. 매출이 상승이 되고 또 골프장에 대한 새로운 이용 경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100대 이상으로 전면적으로 좀 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 업체들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계약까지 골프장에서 맞습니다. 저희 지금 뉴비를 봤는데요. 뉴비 눈도 있고 굉장히 예쁘죠? 귀엽네요. 네. 이 뉴비 저게 이제 골프장에서 네. 음식들을 배달해 주는 거. 네, 맞습니다. 저런 서비스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정말 대규모 그 기업 단지들에서 문서 수발하는 업무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데가 이제 저희 국회에 있는 도서관에서 네.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책을 갖고 옵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책도 가지고 오고요. 또 문서도 수발하고 그런 업무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런 문서 수발 업무들을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캠퍼스가 크니까 이걸 아예 배달 오토바이 하나를 기사님을 하나 고용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니즈에 저희가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애매한 거리를 공략하는 거네요. 네, 사실 그 시장이 지금까지는 되게 애매하게 실제로도 존재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딱 이 로봇이 대체하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니즈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말 애매한 라스트 마일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한 마일을 저희가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들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부름을 한다니까 달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우편함에 신문들 와 있는 거 네,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알바생이 가거나 가위바위보에서 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이 가면 네, 누가 실어줘야 되고 맞습니다. 실어주고 나서 중간에 뭐 그 게이트라도 있으면 또 그것도 누가 열어줘야 되고 그렇죠. 도련님 들어가세요 하면 또 엘리베이터 문도 열어드려야 되고 네, 4층 뭐 5층 이렇게 다녀보려면 네, 아유 그냥 나 혼자 다니고 말지 이거 도련님 모시고 다니기 더 힘드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실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네.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타는 거라든가 게이트 문을 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허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통신 기술을 통해서 엘리베이터와 로봇이 직접 통신을 해서 여는 것들 기술들이 실제로 이미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봤을 때 물론 그런 불편함은 존재하겠지만 저희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는 컨셉은 기술이 모든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신문지를 피킹하는 것들, 뭐 정말 문 손잡이를 잡고 여는 것들, 예.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기보다는 이미 사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 회사들이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바라보는 로봇 시장은 사실 비용을 줄이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네. 정말 지금 비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장을 좀 찾고 아니면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 레이버 쇼티지가 되게 심각한 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들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든 일들을 하면 로봇 값도 자연히 또 비싸지게 되는데 물론이죠. 로봇 값이 비싸지면 못 쓰죠. 소비자들이 또 쓰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 문을 열 수는 있지 로봇이. 맞습니다. 하다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띡 하기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정말 어포더블한 가격대의 로봇을 상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시장에 먼저 들어갑니다. 뭐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훌륭한 퓨처 플레이 아래 이제 퓨처 키친이라고 하는 그 치킨으로 로봇을 튀기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로봇으로 치킨을 튀기는 죄송합니다. 거예요. 치킨으로 로봇을 튀기는 게 아니라요. 로봇으로 치킨을 튀기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 회사와 함께 한 2달 정도 인천 송도에서 배달을 했었어요. 로봇 배달을. 근데 이 회사도 기존에는 사람 배달을 썼었거든요. 배달 대행 회사를 통해서. 네. 근데 저희 로봇을 쓰니까 1층으로 내려와서 받아야 된다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는데도 네. 소비자들이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가니까 로봇 배달 이용률이 65%, 70%로 뛴다는 겁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계속 만나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해서. 많았어요. 그것도 있고 가격이 훨씬 싸니까요. 가격이 훨씬 쌌습니다. 어느 정도로 싸나요? 기존의 배달 대행비가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고요. 네. 그거를 자영업자랑 소비자가 반반 정도 나누죠. 부담하거나 맞아요. 네. 6대 4로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달비 그 당시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사실상 내는 그 배달비가 거의 없고 자영업자 쪽에서 부담하는 그 배달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 2,000원이라도 난 아끼려면 난 내려오고 말래라고 난 하는 소비자들이 702호인데 그쵸. 뭐 1층 엘리베이터 현관에 한번 타지 네. 뭐. 치킨 갖고 온 로봇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내려가면 하지. 그지? 네. 내려가야죠. 2,000원, 3,000원 할인해 주는데 네. 엘리베이터 한 번 타면 3,000원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거를 기술적으로 모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네. 정말 상용화 가능한 가격대의 로봇으로 그 시장을 혁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킨집에서 요 1층 현관까지 어떻게 왔는지가 더 신기해요. 네. 어떻게 와요? 그게? 저희가 문은 열어주지 내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문 열어주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 기술들을 쌓는데 네. 정말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고 또 지금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에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실제로 보니까 저희 내부 통계를 보니까 전체 100% 중에 자율주행 비율이 한 93%? 94%밖에 자율주행 못하고 6%, 7%는 아직도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이 정말 실패하는 상황에서는 저희 일부 관제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일부 락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랬을 때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이 자율주행이 실패했을 때 데이터들을 저희 서버로 다시 들고 와서 이런 케이스일 때 로봇이 왜 자율주행이 안 됐느냐를 계속 파악해서 이 소프트웨어들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만드니까 점점 자율주행률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관제 개입률은 또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 떨어진 곳까지 배달하는 거면 네. 94m는 혼자 가는데 뭐 그런 그렇다기보다는 느낌이에요? 사실 94%라는 게 뭐 뭡니까? 94%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체 배달이 100%라고 하면 네. 뭐 네. 94m만 간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00번 보내면 6번은 물고 오더라. 뭐 그렇죠. 아. 그 정도를 말씀드린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최근까지 되게 씨름했던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가 강남 쪽 가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들이 많더라고요.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들. 그렇죠. 아. 그냥 차 안 근데 올 차는 때는 계속 건너야지. 오고. 네. 그런 상황에서 로봇이 인지 판단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나 자율주행 못하겠어 라고 하는 알림을 저희 관제실로 올려 보냅니다. 그럼 신호등 있는 거는 파란불 들어온 걸 그 녀석이 보고 보고 건너요? 갑니다. 네, 보고 갑니다. 똑똑해. 근데 얘보다 낫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호등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네. 강남에 가니까 골목길에 신호등이 없는데 건너야 되는 건너긴 길들이 건너야 되는 길.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은 앞에 그 뭐랄까 횡단보도는 그려놨으니까 네, 그려놨는데. 로봇이 그러니까 신호등 안 보면 안 건너는군요. 네 가고는 싶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 관제센터에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신호등 없이도 로봇이 판단하면서 건널 수 있을까를 저희가 또한 3, 4개월 만들어서 이걸 또 넣어놨습니다. 풀었어요, 문제. 네. 나 어떻게 풀었는지 알 것 같아. 어떻게 해요? 파란불일 때 가라는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네. 빨간불이면 가지 말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신호등 없어도 빨간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로봇을 만들겠죠. 맞습니다. 네. 네. 문과시죠? 아니라고 아직. 네, 없는 경우에는 네. 그 자동차나 로봇의 그 시야에 보이는 장애물들의 속도 값을 뽑아내서 다음 행동 패턴까지 AI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내가 갈 수 있는 타이밍, 갈 수 있는 길을 빠르게 판단해서 건너게 됩니다. 양쪽 보고 내 그쵸, 속도가 맞습니다. 될 것 같으면 네. 건너고. 네. 야 이건 쉽지 진짜 않은데. 똑똑하다. 사람도 쉽지 않은데 보통 네. 그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맞아요. 앞만 보고 가다가 보통 부딪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들이 되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빠르게 주행하는 오토바이에서는 시야각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로봇은 360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운송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류중희 대표님은 네. 투자하신 분인데 네. 뭐 그 본인이 그렇게 빠져 잘 아나? 뭐 그냥 돈만 좀 있으신 분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네. 저분이 로봇 투자 전문가래요. 탑이라고 하시던데.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네. 이상민 대표님보다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스머프에 나왔던 다른 투자자분들하고 저는 좀 아이덴티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엑셀러레이터고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부터 거의 코파운더의 역할을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달라붙어서. 같이 또 네. 회의도 많이 했고 조언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고. 조금 이렇게 거들고 있습니다. 조금. 네.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하신 김에 일단 네. 소개랑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퓨처플레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극초창기 회사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대표님 혼자 계신 회사를 투자한 경우도 있고요. 네. 직원 한 2명, 3명 와. 있는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회사를 발견해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으신데 뭐 그걸 빼면 다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메꿔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가장 저희가 많이 겪는 상황이 기술은 있는데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사업은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설계하는 걸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사업을 설계하시는 걸 도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업 모델 바꾸세요. 이런 걸 이제 피봇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이상민 대표님도 7번 피봇하셨거든요. 이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아이, 사업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진짜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네. 무슨 아이템이었는지 아세요? 언제쯤이에요, 그게? 그게 한 4년 전 네. 이분이 4년 전? 만으로 19살 때. 네. 지금 몇 살이세요? 만 24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산해드려야죠. 지금 4년 네. 전 만으로 19살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몇 살이냐고 너무 물으면 어리시잖아요. 어떻게 네. 이거는 좀 편집을 해주시죠. 뭐 아무튼 너무 어리시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그때 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배달 로봇보다 훨씬 더 희한한 걸 갖고 왔어요. 뭐냐면 어. 게임을 잘하게 도와주는 장갑을 만드셨더라고요.
AI가 게임 화면을 보고 있다가 네. 여기를 네.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 손이 막 진동을 해가지고 그쪽을 클릭하게 만드는 우와. 기상천외한 걸 만드셨어요. 우와. 근데 거기서부터 7번 피벗을 하더니 네. 이걸 하고 계시네요. 야, 그게 더 지금 게 제일 나아요? 해보시니까? 지금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어, 네. 정신 차리셨군요 대표님. 뭐가 제일 네. 힘들었어요? 지난 7개, 6개 중에. 햅틱 장갑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 네, 빨리 안 터치식 움직여서. 스크린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손이 직접 가게 만든 건가요, 그러면?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이 자연스럽게 가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었던 거고. 근데 또 최근에 그거 생각해봤는데 요즘처럼 생각하지 메타버스가 않으면 안 될까? 꼭 생각을 또 하네. 네. 메타버스가 좀 뜨는 시대였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아, 네. 들고요. 이걸로 엑싯을 크게 하시고 네네. 다음 회사를 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네. 근데 생각의 발상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런 이유가 원래 뭐 우주 발명왕이었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발명왕은 아니고요. 네. 어쩌다가 발명왕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발명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발명 왕자라고 합시다. 네, 젊으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히스토리로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 정도면 이제 입사 원서를 내고 네. 고민할 상황인데. 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저는 되게 우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우주 관련 기사들은 매일 빼놓지 않고 보고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우주를 하면 아직도 좀 가슴이 떨리고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처음에 그 고등학교 때도 우주를 되게 좋아하니까 매일 기사를 봤었는데 어느 날 기사를 보니까 좀 뭐 식사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우주 화장실이 매일 고장을 난다는 거예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변기가 매일 고장이 나서 네. 우주인들이 이제는 변기통에 변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허공에다가 변을 보고 어머. 둥둥 떠다니니까 그거를 봉지로 잡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내에서. 실내에서. 네. 실외로 나가면 죽어요. 네. 우주에서는. 네, 우주 정거장이잖아요. 네. 우주복을 입고 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모든 게 다 떠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걷다 싸서 네. 잡는 거죠, 그거를. 변기가 고장난 건 왜 고장? 원래 변기는 무슨 역할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원래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가 1960년대에 미국이랑 소련이 이제 뭐 아폴로 계획, 뭐 냉전 시대에 만들었던 그 우주 변기를 40년, 50년을 넘게 60년 가까이 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주 변기 하나의 부품 수가 거의 3만 개입니다, 사실은. 3만 개. 그러니까 거의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건데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냥 요강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집에서 물 트는 변기는 물이 내려오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중력이 없어도 응아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3만 개 부품을 네. 동원한 거예요. 그거를 또 했어야 됐고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우주 변기의 조건이 뭐냐면 네. 물을 재활용해야 됩니다. 소변을 재활용해서 물로 만들어서 이 물을 가지고 사람이 씻어내려야 돼요? 마시고 또 다시 소변을 넣고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물이 되고 그걸로 다시 소변을 넣고 이거를 반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 변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변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대변을 넣어야 됩니다. 우주인들은. 그래서 배변 훈련을 다시 받습니다. 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게 순서가 바뀌는 친구들이 많아요. 훈련을 받아야죠. 이게 네. 제어가 힘듭니다. 대변을 네. 같이 넣고 대변을 먼저 넣고 소변을 넣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일단 따로 넣어야 됩니다. 데스티네이션이 네. 되게 초인적인 거죠. 이 두 개의 근육을 야, 그건 따로따로 어려워. 그건 어려워. 움직일 수가 네. 없어요. 제어는 보통의 인간이. 가능한데 네. 네. 목적지가 달리 가는 건 어려워. 목적지가 달리 가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야. 네. 근데 사실은 진짜 어려운 무중력 거구나.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어려운데 사실 제가 나중에 우주 변기 사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변기의 크기가 정말 이만합니다. 엄청 작네요. 정말 작죠. 거기에 앉아요? 앉지 않고 둥둥 떠면서 도킹을 해야 되는 거죠. 우주인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네. 와, 진짜 아, 진짜 아무나 가는 게 짜증난다. 아니구나. 네. 그래서 얘도 떠다니고 나도 떠다니는데 맞습니다. 맞춰야 되는 잘 거죠. 맞춰야 잘 맞추고 근데 맞추고 그것도 순서도 있고 순서도 있고 소변용 대변용 따로 있고 맞습니다. 순서도 헷갈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쓰길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죠. 네. 우주인 안 하고 말지. 특히 여성 우주인들은 더 쓰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 우주인들은 깔때기가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 깔때기가 있는데 여성 우주인들은 그 깔때기를 쓸 수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 왜 대체 이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우주 변기 하나를 못 고쳐서 이렇게 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인간을 우주로 나가지 말라는 신의 그렇죠. 뜻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나사라고 하는 그 기관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컸었어서 왜 이런 문제를 못 풀고 있을까라고 네. 하는 그냥 정말 원초적인 질문을 좀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사를 하나를 보고. 네. 근데 그 기사 하나를 보고 이제 스페이스 토일렛, 뭐 스페이스 파티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우주 변기 문제가 이제 수십 년에 쌓여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결국엔 공학이나 이런 걸 힘을 통해서 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한 3명 정도의 친구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우리가 뭐 제가 그 당시에 뭐 수능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를 놓고 풀어보자. 우리가 네. 되든 안 되든 이라고 해서 한 반년 가까이 제가 그 당시에 광화문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터디룸 하나를 빌리는 것도 비싸서 저희가 거기 가서 매일 저는 원래 인천에 살았었는데 예. 매일 그 지하철 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고 가장 중요한 전제가 부품 수를 줄이자. 그러면서도 소변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학에서 얘기하는 일단 뭐 스타트업도 그렇죠. 문제를 잘 정의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정의하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생각나는지 아직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갑자기 이거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심 분리기를 돌려보면 보통 고체가 빨리 돌아가면 갈수록 고체가 겉에 쌓이고 네. 물은 중간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심 분리기에 준하는 속도만 나온다면 유속과 그렇게 나오면 소변과 대변을 한 번에 보고도 어차피 물은 중간으로 모여서 떨어질 것이고 네. 고체는 겉에 남을 거니까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유속을 확보할 수 있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갔고 유속이 확보되려면 나선형 구조를 이용하면 되겠네. 라고 왜냐하면 나선형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속이 빨라지는 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액체는 중간에 모일 것이고 고체는 겉에 남으니까 소변 대변을 한 번에 넣고도 물도 재활용할 수 있네. 그리고 부품이 필요가 없죠. 나선형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 겉에 그래서 묻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겉에 묻어 있는 것들은 네. 계속 쌓이죠. 그게 단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의 우주 변기는 그 단점을 오버컴한 걸로 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명해서 지금의 우주 변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일단 만들었던 기본적인 컨셉은 나선형으로 우주 변기를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적지를 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진짜 고마웠겠다 우주인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다가 내보지? 라고 했더니 나사에서 그 당시에 컨테스트를 되게 크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혁신적 문제를 푸는 그 Spirit of Innovation Challenge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미국의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심지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케네디 우주센터라고 해서 그 플로리다에서 그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에서 플로리다행 직행 비행기가 없습니다. 가는데 한 18시간에서 19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그 가는 시간 동안 이메일이 날라왔던 거예요. 네. 발표 시간은 10분으로 한다. 근데 저는 발표 시간에 생각을 안 하고 비행기에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한 30분짜리를 준비해 갔습니다. 네. 그런데 가니까 10분에 컷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냉정하게.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사에서 대상을 주셨었죠. 자, 상금이 얼마였죠? 상금은 6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다고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4월 정도였습니다. 네. 우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기사가 나왔었고 또 네, 그게 지금의 우주 변기를 조금 바꿔놓은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주에서 그 변기를 사용하고 거죠? 있습니다. 와. 네. 네. 너무 6억에 팔아넘겼으면 싸게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등학생 등을 쳤구만 나사가. 네. 그렇게 되나요? 또 그럼요. 그거 몇 명한테 팔겠어요 상품화만 하면. 그래도 부품이 그렇죠. 네. 몇십만 개였는데 3만 개를 하나로 3만 네. 개였는데
근데 이제 저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뭔가 정식으로 뭐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나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비용 집행하는 거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상금의 형식으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우주 변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 배달 로봇까지 결정이 된 거예요? 거참. 네. 네. 그 우주 변기를 만드시고 네. 네. 그 친구들을 모아서 창업을 하자라고 해서 생각한 아이템이 그 게임 잘하게 하는 장갑이었어요. 아. 네. 수능은 잘 봤어요? 수능은 그래도 잘 봤습니다. 오. 네. 그래서 명문대학교 Y대학교에 네. 입학을 하시고 네. 네. 천문 우주학과에 와. 네. 네. 우주소년이니까 입학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네. 장갑도 만들고. 장갑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찾는데 네.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네. 그때 네. 저희 퓨처플레이가 만도랑 같이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플라이를 하셨는데 정말 생뚱맞았던 게 만도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모빌리티 관련된 스타트업을 찾고 있었는데 네. 게임 장갑을 출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햅틱 기술을 써서 모빌리티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피봇을 하셔가지고 킥보드 있죠. 그 네. 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장치예요? 후방 센서에서 뒤를 보고 있다가 장애물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쪽 네. 핸들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에이다스가 킥보드나 이륜차에 적용이 되는 기술들. 왼쪽에 네. 이물체가 있다. 뭐 이런 진동이 오른쪽에 있다. 그런 거를 제안하셔서 네. 지금까지의 사업 아이템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뭐예요?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네.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생각을 안 하시네요. 안 했죠. 예. 그 당시엔 그랬죠. 예. 네. 와. 네. 그 당시에는 뭐 배달 로봇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네. 좀 사업가의 마인드로 네, 바뀌었다고 정신 차리셨어요. 들었거든요. 네, 아닙니다. 네. 3년 전에 네. 정신 차린 것 같고 네. 배달 로봇 시장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살짝 느린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부터 저희가 시장 장악을 해야 또 더 큰 시장을 또 노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달 로봇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궁금해서 아까도 네. 가끔씩 가다가 멈추고 네. 멈추면 관제실로 연락이 오면 네. 너 거기 있어 우리가 갈게 이럽니까? 아니면 야 그럼 본부로 돌아와 이럽니까? 거기 있어. 뭐 우리가 갈 게도 아닙니다. 관제시에서 한 3초 정도 만져줍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결국에 로봇이 서는 이유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네. 로봇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고로 이어지면 이게 상당히 큰 뭐 규제 이슈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니야 갈 수 있어 가라고 하는 커맨드를 명령을 내릴 뿐이거든요. 그게 사실 뭐 코드를 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클릭 하나로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가도 됩니까? 할 때 가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럼 사람이 같이 카메라를 봐줘요 주변에? 맞습니다. 저희 관제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로봇이 보는 영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로봇이 나 정말 판단을 못 하겠고 관련한 알고리즘 없으니까 못 가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네. 코드가 뜨긴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이 한 3초 정도 조종기를 통해서 관제실에서 조정을 한 3, 4초 해줍니다. 그 이후로 다시 자율주행 모드로 쉬프트를 하면 그때부터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93%, 4%를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정말 그 정도의 수치다. 뭐 100m 갔을 때 93m 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것들을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봤을 때 저희가 몇 초 개입하냐 했을 때 그 정도 개입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뉴비에 대해 조금 더 물어볼게요. 뉴비는 몇 시간 정도 충전을 하고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뉴비는 1시간 16분 정도 충전을 하면 8시간 반 정도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하고 8시간 반인데요. 서비스라는 게 보통 피크 타임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 보통 한 번 충전하면 하루 정도는 쓰신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운용 대수를 늘려서 뭐 한두 대 정도는 충전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돌고 거기서 또 배터리가 부족한 건 복귀하고 이런 시스템들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짜장면 몇 그릇까지 배달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뭐 짜장면은 한 6그릇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여섯 정도 그릇까지는 무게는 사실 저도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요? 근데 네. 짜장면 10그릇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용량. 용량. 네. 저도 가끔 로봇을 무한정 크게 만들 네. 수 없잖아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도 가기 때문에 진짜요? 사실
네, 제가 가끔 혹사를 좀 시키는데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로봇도 권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탑재물 용량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관건이다.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보면 1호, 2호 라인도 있고 네. 3호, 4호 라인도 있고 네. 네. 다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요? 사실은 요즘에 그런 정보들이 사실 기본적인 지도 정보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배달 기사님들이 워낙 배달 많이 하시면서 네. 그거는 로봇뿐만 아니라 사람도 되게 어려워했던 이슈들이어서 저희가 쓰는 그 지도를 보면 그 POI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라인, 3호, 4호 라인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그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측위의 문제가 제일 자율주행에서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위치가 어디냐? 네, 로봇이 주행을 하는 것은 쉽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고 가야 정확한 위치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겠죠. 네. 예. 우리도 지도 보다가 이 빨간 색깔 전이 네. 갑자기 여기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택시 하잖아요. 잡을 때도 그렇기도 그렇고. 하고.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서 GPS만 쓰면 네. GPS는 위치 오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위치 오차만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도심지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위치 오차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내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로봇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주얼 슬램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도 예를 들면 오늘 이 스튜디오에 찾아오기 위해서 모든 지형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여기 갔을 때 뭐 스타벅스가 있었으니까 우회전을 하고 그렇죠. 여기에 무슨 표지판이 있었으니까 직진을 해서 여기 문이 보이면 나 일로 들어가야 돼를 기억하듯이 예. 로봇도 우리가 사람이 GPS가 없어도 그 특정의 피처라고 하죠. 특징점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봇도 그것처럼 일부 구간에 대한 특징점 지도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확한 위치 측위 성능이 담보되지 않아도 측위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 다 찍고 다녔어요. 그럼 동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 피보 스토리를 네. 유 대표님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러니까 네. 사실 이 회사는 로봇 회사의 탈을 쓴 AI 회사예요. 그러니까 영상 인식을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잘 찾는다는 게 손발이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눈이 좋고 내가 눈으로 본 걸 뇌가 잘 인식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훌륭한 눈과 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골목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그 킥보드 안전장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킥보드의 안전장치가 뒤에 이제 탑재한 센서가 카메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킥보드 회사 하나랑 제휴를 해가지고 막 킥보드에 달고 돌아다니면서 네. 안전장치를 시험을 했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데이터가 쌓이네. 이 카메라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네. 아, 동네 사진을 그때 다 찍었다. 찍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안전장치를 비싸게 파는 건 정말 어려운데 이 안전장치에서 쌓인 데이터를 파는 거는 돈이 될 것 같은데 일로 피봇하면 어떨까요? 네. 이런 제안을 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글로 피봇을 해보시라. 그래서 원래는 그 AI 소프트웨어만 파는 회사, 맵 데이터와 네. 위치 측이 AI만 네. 파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한번 피봇을 하셨는데 그걸 로봇 회사에 팔러 다니니까 로봇 회사가 정말 측이 잘 되는지 증거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그냥 뚝딱뚝딱 만드셔가지고 잘 되는 걸 시연을 했는데 로봇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만드는 게 쉽네, 해볼만하네. 네. 그래서 로봇까지 만드는 회사로 진화하신 거예요.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네. 뭐 쉽네. 그때는 쉽다고 생각하셨는데 네, 지금은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네. 만만치는 않구나. 네. 그러면 배달을 하려면 그 동네 지도가 있는 곳이 배달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사실 저희는 개발을 하면 할수록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모든 구간에 대한 지도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 다이나믹 맵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뭐냐면 사람도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예를 들면 지도가 없는데 어딜 가야 된다고 하면 표지판 정보를 찾거나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 정류장의 정보를 알아내서 아 내가 이쯤 어디 있구나라는 걸 알아내듯이 그럼 로봇도 서 있게 하지 말자. 그리고
돌아다니게 하자. 뭐 엄청 멀리는 어차피 안 갈 테니까 그 주변을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길은 알 거거든요. 네. 로봇이 뭐 AI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있는지 네. 차도 위에 있는지 골목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 적어도 인도나 뭐 골목길 위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특징 지도들 혹은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맵을 전부 다 찍기보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LDM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만들었고 그거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군데군데 있는 지도들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도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전 구간의 지도가 필요한 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있어도 충분히 자율주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특이 성능이 나오더라. 길만 찾아가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알게 됐고요. 또 로봇이 많이 깔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추가적인 업데이트 없이도 로봇 자체에서 들어오는 지도 정보들이 매일 저희 거지. 서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일부러 지도를 만들러 안 나가야 된다라는 컨셉이 지금의 컨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지금 부분 있지만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정말 정말 그냥 최고의 기술을 가격을 생각하고 만드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상용화 가능한 기술 스택에서의 최고의 성능을 지향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서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 가장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기술로 풀려고 하진 않는 시도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경쟁 업체 있어요? 국내에는 현재 경쟁 업체는 없는데 해외에는 꽤 많습니다. 해외에는 스타일십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누적 한 1,5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정말 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해외 키위봇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최근에는 Y 컴비네이터의 창업자 그리고 오픈 AI를 운영하고 있는 그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투자한 배달 로봇 회사가 미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배달 로봇이 국내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생기고 또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을 봤나 보군요. 네. 다만 그들도 아직은 저희만큼의 자율주행 수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이 로봇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사실 스타쉽이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는 원래 그 스카이프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네. 스카이프. 그래서 원래 거기는 처음부터 우리는 관제 시스템 왜냐하면 통신 기술이나 영상 네. 관제 기술이 정말 특장점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에 먼저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됐던 게 원래 스타쉽이고 다른 미국 회사들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술 발전은 저희처럼 3년 정도 저희는 사실은 정말 러하게 말씀드리면 삽질을 하면서 이 기술들을 많이 쌓아왔는데 네. 그래도 이제 쌓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기술 장벽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잡한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 네. 자율주행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해외 같은 데는 금방 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경쟁 상대가 없다 이거네요. 국내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해외에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약간 축복인데 서울 정도의 메트로폴리탄 한 1,000만 정도가 있고 아파트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굉장히 복잡하고 골목길이 많고 인도와 네. 차도의 구분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 난이도의 서울을 그래서 해내. 완벽한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면 뉴욕이나 LA는 되게 쉬운 거죠. 자기야. 네. 인도로 다녀요? 차도로 다녀요? 인도랑 골목길을 다닙니다. 차도로는 기본적으로 다니지 못 다니게 않지만 되어 있고. 골목길은 인도랑 차도가 섞여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차가 올 때 로봇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되게 운이 좋게도 그 기술을 골프장 하면서 저희가 기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골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상태로 골프장 비즈니스에 들어갔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네. 골프장에 들어가니까 자율주행 카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율주행 카트는 인지 판단 제어가 되는 카트가 아니라 그냥 라인 트레이싱이라 해서 아래 자석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서 그거 이걸 따라다니죠. 따라가는 철들 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골프장 환경에 저희 로봇이 들어가니까 저희 로봇은 사실 자율주행하면 보통 다 전방을 보고 자율주행하는데 카트가 후방에서 날아오는데 3.8초 안에 저희 로봇이 판단하고 피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로봇이 골프장 먼저 처음 가는데 들어갔을 카트가 때 들이받아요? 그렇죠. 네. 카트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트는 지능이 없으니까. 네, 카트는 지능이 없으니까 무인 카트일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피하는 기술들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골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가 나면 경기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기능. 보통 자율주행 후방은 많이 안 보는 저희 후방을 보는 기능들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저희가 도심지에서 테스트하니까 그런 골목길에서 차가 올 때 로봇이 완벽하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네, 그러니까 뒤에서 차가 올 때 로봇이 그걸 알고 이렇게 슬 피해주더라고요. 옆으로.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쌓은 게 지금 다시 도심지에 또 적용이 되기도 하고 되게 기술의 세계가 그래서 오묘한 거죠. 턱은 어떻게 넘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로봇 안에는 카메라가 들어 있는데 네. 우리 사람도 2개의 카메라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이런 장애물들의 깊이를 측정하진 못하지만 네. 추정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충 알죠.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로 턱이 있다는 연석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경로를 가야 될 때 자기가 가장 낮은 턱을 갈 수 있게 소프트웨어상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을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13cm 정도까지의 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봇 자체의 힘으로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면 사실 극복하지 못하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로봇의 화성 탐사 로봇을 보면 로커복이라고 해서 앞바퀴를 들어서 네. 극복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한번 시제품을 만들었더니 양산하는 로봇 가격이 300만 원 이상 비싸지겠다 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도 정보를 이용해서 턱이 적은 데를 가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영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좀 직진해서 찾아봐. 차라리 좀 돌아가더라도. 맞습니다. 네. 차라리 속도를 높이는 게 쉬우니까요. 네. 그리고 턱을 극복하는데 로커복이라고 하더라도 30초에서 1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럼 우리는 뉴비는 턱이 있으면 네. 어떻게 가요? 13cm 넘는 턱은? 피해갑니다. 멀리 돌아서? 네, 돌아서 가거나 애초에 그 가는 경로상 가장 낮은 턱을 가게 합니다. 네, 야, 짜장면 하나 배달하는데 아주 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짜장면은 식당에 와서 드십시오. 맞습니다. 속도는요? 어느 정도 빨라요? 저희 로봇의 시속이 시속 8km인데요. 사실 시속 8km 하면은 사람이 조금 뛰는 정도인데요. 저희가 시속 8km를 만족시키려면 실질적으로는 13, 14km를 가야 됩니다. 중간중간 서는 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도 생각해 보시면 서울 도심에 다니는 자동차도 시속이 20km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으로는. 네, 저희의 평균 시속이 한 7에서 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했을 때 저희가 지금 한 1.5km 반경을 배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평균 시속 한 7이라고 하면 15분, 20분 내로 다 도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왜 1.5km냐? 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배달량의 80% 이상이 1.8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의 통계를 보면요. 네. 3km 이내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의 배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배달을 다 우리가 커버해서 로봇의 그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하죠. 이거를 다운시킬 바에는 정말 핵심적인 시장이 있는 그 권역에서 빠르게 배달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치킨 배달할 때도 사례를 봤지만 어떨 때는 사람보다 더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차하고 그 사람이 오고 거기서 받아가는 시간들이 이 앞단의 시간이 되게 긴데 네. 로봇은 그 앞단의 시간이 최소화되거든요. 바로 출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시작했을 때는 로봇이 조금 더 느릴 수 있겠지만 전체 배달 시나리오를 보면 소비자가 느끼기엔 더 짧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아까 진화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진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창업자 시절에는 돈의 개념이 없으셨던 거죠. 네.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거야. 근데 지금은 아까 유닛 이코노미도 얘기하셨지만 네. 정말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의 제품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돈을 최대한 많이 벌려면 어떻게 적정 기술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영자로 진화하신 거죠. 네. 진짜 이제 사업가로. 그래서 13cm 이상은 안 뛰어넘겠다. 안 뛰어넘습니다. 내가 못 뛰어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진 네. 뉴비 같은 이런 로봇이 현재는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고 지금 뉴비는 얼마예요? 로봇 회사마다 너무 상이한데요. 네. 사실 로봇 서빙을 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천만 원대의 가격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천만 원대입니다.
사실 재작년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었고요. 스팟은. 그리고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은 사실 거의 10억에 달하는 비용. 이족 보행하는 로봇이죠. 네, 보스턴 다이너믹스.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로봇이 다 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더 지능화될 것이고 그런 그 전제에 대한 믿음에 뭐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시장이 열려야 그런 일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그 로봇이 양산이 되어 더 많은 가격 디크리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땐 지금 당장 있는 시장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로봇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어디에 쓰일지 정말 모르잖아요. 네. 저희가 골프장에서 만든 기술이 도심지에 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운영해 보니 로봇 자체에 대한 뭐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되냐, 로봇 인베디드 시스템 얼마나 잘 만드냐보다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은 서비스적으로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예요? 저희 로봇은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했네요. 생각보다. 저희 로봇은 550만 원입니다. 와, 정말 다른 있을 수 없는 가격에 저희가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로봇의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비싼 센서들을 마구 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AI 기술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자율주행 핵심 기술들을 내재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로봇보다 훨씬 더 싸게 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50만 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는 로봇을 파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네. 뭐예요? 뭐 배달 네, 플랫폼 1등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또 약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배달앱의 정말 많은 문제가 지금 비용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배달비가 너무 비싸지고 맞아, 저요. 배달 서비스 퀄리티가 안 좋아지니까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배달 3사의 앱 이탈률이 30%가 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배달 시장에 기회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모두가 배달비만큼은 정말 예민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달 시장이 국내가 30조이고 전 세계적으로 300조짜리 시장인데 와. 저희 로봇이 모든 배달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로봇이 배달 시장에 10%도 못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배달했을 때 로봇이 험지 뭐 이런 곳들은 저희 로봇은 못 갑니다만 10% 20%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천 송도 뭐 광교 신도시 다 정말 로봇 친화적인 도시거든요. 싼 배달 앱. 맞습니다. 싼 배달앱인데 그 로봇으로만 배달하는 것이죠. 저희 초근거리 배달. 네, 초근거리 배달을 진행하는 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30조에 달하는 배달 시장의 10%만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3조에 달하는 시장을 먹을 수 있다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규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제한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문서 수발이 됐든 네. 네. 뭐 경비 기능이 됐든 로봇 경비 순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뭐 배달이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뭐 1,200억 정도의 매출을 창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정말 크게 되려면 결국에는 배달이라고 하는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로봇의 영역이 아니라 서비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배달을 해보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이다가 달린 로봇이 오든 카메라가 달린 로봇이 오든 내 짜장면만 잘 오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로봇과 사람과의 연결성의 부분이고 그건 결국에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초근거리 배달에 되게 목마른 대기업들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다 참여를 하셨어요. 어디가 예를 들면 있을까요? 롯데도 투자를 하셨고 네. 경쟁사인 신세계도 같이 투자를 하셨고 사이좋게 30억씩 투자를 하셨는데 네. 롯데는 걸 생각하고 롯데는 하셨어요?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네. 배달을 실제로 POC를 하셨고요. 네. 생각해 보면 뭐 배민 같은 데서도 생필품 배달을 하잖아요. 근데 자체 풀필먼트 센터에서 그걸 하거든요. 동네마다 편의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MFC가 있죠. 왜 그럴까? 그거는 사람이 그 물류를 담당했을 때 물류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다 동네 근처에 집 근처에 편의점은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초근거리 배달을 하면 되는데 이걸 뛰고 싶은 라이더는 없는 거죠. 그치.
네. 네. 왜냐하면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의점 상품을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배달하겠다고 하면 로봇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되게 비슷한 게 신세계에는 스타벅스가 있죠. 남편이라고 있습니다. 로봇 이외에. 아, 남편이요. 네. 저도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5,000원짜리를 시켜 먹는데 배달비를 10,000원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남편이 또 있으니까. 신세계도 롯데도 뉴빌리티를 배달의 미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비싸. 사실 그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기존의 마트나 편의점 산업은. 왜냐하면 편의점 평균 구매 비용이 8,000~9,000원이거든요. 보통 담배 하나 사러 가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편의점 산업을 저희가 가보니까 배달원 분들이 편의점 배달을 진짜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최소 주문 금액이 15,000원, 18,000원이니까 생각해보시면 편의점에서 15,000원치 사면 진짜 이만큼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배달원 분들은 아니 내가 지금 이거를 생수 뭐 이런 거 들고 가야 돼? 근데 맞아. 편의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2~3,000원 15,000원 채우려고 생수를 주로 사는군요. 그렇죠. 생수도 사고 또 담배는 큰 거, 배달이 큰 안 거. 됩니다. 담배는 배달이 안 되고 또 주류 배달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과자 15,000원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방이 이만한데 배달원 분들은 편의점 배달이 어차피 근거리 배달이기 때문에 돈도 별로 안 되고 근데 물량은 엄청 크고 그러니까 되게 계속 기피해 왔어요. 근데 사실 배민 B마트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서비스 잘 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는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배달비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요거를 해소를 하려면 결국에는 로봇과 같은 자동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은 뉴비라고 하는 하나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뭐 모터의 가격 뭐 하드웨어 가격이 싸지면 다른 폼팩터도 당연히 도전을 할 것이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폼팩터의 가격이 안 나온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기능이 정의된 로봇을 가지고 최소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골프장에서는 네. 골프장이 그거 550만 원 주고 사서 렌트하십니다. 쓰시는 거고요. 네. 렌트하시는 거고. 네. 요즘 이런 용어가 있어요. 로봇 에저 서비스라고 라스라고 부르는 게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한 대 사는 게 550만 원이라고 해도 100대를 한 번에 사겠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냥 월정액으로 돈을 내고 가맹비를 받는 거죠. 저희 집에서 그러더군요. 남편도 월정액으로 샀어야 됐다. 아, 그래야 반품도 하고. 반품도 네. 내고 교체도 하고 일시불로 지불했던 게 잘못이라고 하시더군요. 그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허즈번드 에저 서비스고요. 네. 하스네요, 하스. 네. 실제로 음식점들이 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배달을? 저희 서비스는 음식점 분들에게는 로봇을 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플랫폼을 주시지 않은 것이고요. 저희 음식점은 배달비 1,000원에 매출 수수료 17%를 저희가 받고 로봇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아, 팔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B2B 회사들은 저희가 팔고 로봇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한데 사장님들은 로봇을 근본적으로 쓰기 너무 어려워하시고 또 그렇죠. 지금 배달의 문화가 사장님들은 그냥 음식을 올려놓으면 배달원분이 알아서 가져갑니다. 네. 그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찮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배달원이 하듯이 정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서비스를 정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배달비도 싸고 또 서비스 수수료도 당연히 뭐 큰 플랫폼 회사에 비해서는 싼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말에 건대에서 저희 첫 앱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달 그 앱 회사가 그 한 40개의 어떤 그 가맹점이 있는데 저희 로봇에 대한 서비스를 말씀드리니까 그 중에 26개 곳이 바로 쓰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달 말부터 그 서비스도 정식적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지금 뉴비가 배달해 온 음식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주문해야 되죠? 저희의 그 앱스토어에 가시면 너겟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홍보를 이제 처음 해보는데요. 네. 그 너겟을 깔아서 정말 배달 앱처럼 시키면 뉴비가 오는 과정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 열기를 하면 로봇이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줘요. 그럼 받아가면 됩니다. 네. 건대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 네. 네,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서울의 건국대 근처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규제가 있어서 좀 네. 어렵게 한 사이트를 좀 뚫어놨습니다. 맞아, 무슨 규제 얘기도 샌드박스? 네, 궁금해요. 규제가 일단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로봇 규제는 현재 그 정부에서도 정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풀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로봇 규제는 사실 되게 다부처 규제에 가깝거든요. 뭐 도로교통법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생활물류법도 연관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있고 사실 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다부처 규제를 풀어주시는 게 되게 필요했는데 네. 작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잡고 풀어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 성과로 가장 처음에 나온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올해 초에 됐고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랑 이제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법 개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부가 지금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정도가 되면 개정안이 제출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로봇이 다녀도 되는 걸로. 네, 사실 지금 로봇이 도로에서 다니게 되는 것은 이제 금방 가능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규제는 사실 오히려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 저희가 겁을 먹는. 규제가 빨리빨리 풀려서. 네, 그런 상황으로도 가고 있을 정도로 빨리 인도에서 가고 시속 있습니다. 10km로 달려오는 로봇이면 네,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여론 바뀔지도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게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거. 뭐 기술이 어떻게 더 빨리 갈 수 있느냐보다도 네.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거에 되게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 로봇을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네. 또 레이더라고 하는 센서도 조그맣게 달려 있고요. 초음파 센서들도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3중으로 저희가 페일 세이프라고 하는데 한 센서가 인지를 못하더라도 다른 센서가 인지하고 이 센서가 인지를 못하더라도 다른 센서가 인지하는 페일 세이프를 3가지 계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판단했을 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지금 저희 관제실로 커맨드가 올라온 상태로 정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달 건수로 얘기하면 수천 건 이상 배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행히도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하고 또 사고가 실제로 났을 때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해서 사실 되게 힘든 게 뭐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규제도 해소해야 되지만 저희가 DB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회사랑 국내 최초로 실외 로봇에 대한 보험도 만들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대인 대물 보상 1억까지 대물 10억까지 저희가 보상되는 보험 상품도 나와 있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 보장도 저희 로봇이 모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는 거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구제를 한다거나 보상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대 앞에서 하는 건 그 동네 가게들이 그거 써보겠다고 또 하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야, 진짜 어려운 일이었겠다. 네.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배를 팔려고 거북선 백사장 사진을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주문한다고 얘기 한 번 해주면 저기 가서 영국 정부 승인을 얻어서 저기 가서 돈을 빌려서 여기서 백사장에서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랬다는 똑같은 거네요. 정말 그 없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되게 영리하게 하고 계신 거죠. 한 스텝 한 스텝을 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이 궁극적인 배달 로봇 시장을 이 테크놀로지만 갖고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이라든가 대학 캠퍼스라든가 이런 작은 영역부터 스노우볼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건대에서도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당분간 누구 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다 뚫어놓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뭐 규제도 다 뚫어놔, 골프장도 다 뚫어놔, 진짜. 배달 다 뚫어놔 했는데 로봇은 저희가 조금 더 좋아요하는 친구, 얄미운 친구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로봇을 만드는 거는 쉽지만 로봇에 필요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고도화시키는 건 매우 어렵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플레이어가 한국에 오면 자율주행이 안 되거든요.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잘 되지만 한국에서 아직 자율주행 FSD가 안 되는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한 베리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산업인 거죠. 많이 가면 갈수록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동네 위치 정보 그런 데이터 것들을 다 갖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서울이 정말 최적화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더 복잡한 예를 들면 방콕이라던가 이런 데로 네네. 가면 1인당 ARPU 객단가가 낮아요. 음. 그리고 뉴욕은 객단가가 높지만 굉장히 심플한 그런 스트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도가 높으면서도 객단가가 어느 정도 높은 그런 메가시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서울이에요. 가기가 딱 네, 적당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네. 로봇이 투입돼서 유닛 이코노미를 만들면서 글로벌 진출하기 제일 좋은 곳이 대한민국 이야. 서울이다. 네. 실제로 저희가 미국 벤처 캐피탈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그분들도 당연히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면서 되게 저희랑 비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너네들의 그러니까 사실은 답을 알면서 질문을 하는 거에 가까운데 너네들의 로봇 관제랑 자율주행률은 어느 정도 돼?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들으니까 야 너희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경쟁사들은 1,500억씩 받고도 20% 30%밖에 자율주행이 안 되던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또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저희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실내외? 실내는 조금은 먼 미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내가 더 어려워요? 아니요. 실외가 훨씬 어렵죠. 기술 난이도로 보면요. 실외는 돌발 사태가 너무 많으니까요. 차도 지나가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도 네. 발로 차고.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로드맵상에서 실내는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는 지난번에 나왔던 베어 로보틱스가 잘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네. 류 대표님은 로봇 사업에 여기만 투자하신 거는 아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베어 로보틱스도 저희가 첫 투자자였고요. 이외에 뭐 에이든 로보틱스라든가 뭐 와트라든가 뭐 위 로보틱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로봇 분야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시니까 당연히 할 텐데 네. 뭐가 제일 관건입니까? 이 로봇이 이제 많이 한다고들은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신기하게만 바라보고 네. 뭐 되기야 되겠지만 저게 그렇게 다들 도입을 하겠어? 하는 생각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되니까 신기하다 뭐 이 정도로. 언제쯤 혹은 그게 그 편견이 깨질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게 좀 가장 네.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 편견은 이미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푸드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거의 무인 식당을 만드는 경우 요새 굉장히 많고요. KT나 배민이 직접 그런 푸드 서빙 로봇을 팔고 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 두 가지 교차점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큰 드라이버는 로봇 기술 향상이 아니고요. 네. 인간 자원의 부재 때문이에요. 아무도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접촉해서 서빙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사회 문제 중에 택시가 안 잡히잖아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분들이 다 플랫폼 노동자로 바뀌셨어요. 그렇다고 배달비가 싸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배달이나 운송이나 배송에 들어가는 인적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족하다.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은 이런 정년기의 그 인간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공급이 점점 더 줄겠죠. 이건 예.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기술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자율주행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어퍼더블한 그런 CPU를 그냥 돌려서 이 AI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점이 저희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있고요. 냉정하게 앞으로 택시를 잡으려면 자율주행 택시가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 숫자가 줄어들어서 못 잡는 시대가 전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규제라던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뒤쳐져 있는 거지 시장의 그 경제적인 디맨드나 다 됐다. 아니면 기술은 이미 다 와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 로봇 섹터에 투자를 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도 곧 상용화될 걸로 보세요. 기술로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되게 이렇게 미친 트윗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원 오브 미친 트윗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미 풀 셀프 드라이빙을 만들었어. 그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게 사고가 안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얘가 발생시키는 사고율이 인간 드라이버의 사고율보다 적기 때문에 FSD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기대가 큰 거죠. 사람이 사고를 뭐 예를 들면 1%를 낸다고 하면 기계는 0.001%를 내길 바라는데 네. 그건 굉장히 먼 미래겠지만 사람보다도 낮은 사고율을 내는 자율주행은 이미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예요.
사람보다도 적은 사고를 내는 자율주행차를 도로를 달리게 할 거냐 말 거냐.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배달을 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이걸 그럼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렇다고 완전히 퍼펙트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완전히 퍼펙트한 기계란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합의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다운사이드를 감소하는 건데 그게 인간보다 낮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인간보다만 낮으면 되느냐 10분의 1이어야 되느냐 100분의 1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빨리 합의를 하게 하는 프레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배달비가 10,000원이에요. 네. 이건 사회적 프레셔인 거죠. 내가 로봇이 배달을 해서 이걸 10,000원을 1,000원으로 줄여야 내가 직성이 풀리겠다라는 고객의 디맨드는 이미 커져 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10년 뒤 미래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 일어날 변화라고 봅니다. 배달비 10,000원은 정말 일어나는 미래더라고요. 벌써 제가 7,000원, 8,000원. 2주 전에 싱가포르에 갔다 왔는데 네. 싱가포르에서 배달 음식 시키니까요. 배달비가 17,000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배달 싱가포르에 비만요? 진출해야겠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니까 네. 미국은 팁까지 있어서 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은 배달비가 그냥 뭐 $10 그냥 되는데 네. 거기 팁 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에 2, 3불씩 더 받으니까 그냥 15,000원, 1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배달비가 지금 7,000원, 8,000원 이미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이거 오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렸거든요. 사실 1년 반 전에도 한 5,000원인가 그랬었는데 네. 배달비가 10,000원을 넘고 20,000원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피곤해집니다. 지금은 한 5,000원 정도니까 그냥 이렇게 입 쭉 내밀고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시키고 마는데 네. 15,000원 넘어가면 네. 분명히 남편들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뉴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동원돼야 꼭 좀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네. 너무 귀엽게 만들었어요. 돌아다니다 그런가요? 보면 분명히 네. 납치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 저희 뉴비가 음식만 갖고 들어가는 게 저희 아니라 뉴비가 차업가를 닮아가지고 네. 저 보이는 거와 달리 엄청 무겁습니다. 사람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그 저게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아. 50kg? 근데 남편 몸무게 반이네. 근데 뉴비가 한 손으로 들기가 되게 힘든 사이즈예요. 실제로 보면 저도 혼자서는 절대 못 들고 무조건 둘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들면 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걸 드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이거 정말 그 돌아다니는 CCTV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이 다 찍히죠. 얼굴만 찍히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가져가는지 위치도 다 알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동안 다 찍어놨고 네 그게 또 서버에도 저장이 되고 그것도 데이터가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뭐 사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데이터가 되는데 사실 그건 또 개인정보 이슈와 되게 잘 맞물려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와 일을 하면서 네. 와 정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게 빡셌었고 저희가 골프장 들어가는 거 하나로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처리들도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한 2대쯤 납치되고 나면 근데 납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것 이슈가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럼요. 그냥 보자기로 씌우고 네 그럼 아무것도 안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PR 팀이 그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아까 네. 창업가를 닮아서 무게가 나간다고. 네, 전 또 맞습니다. 창업가를 닮아서 귀엽다고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럴 뻔했어요. 네, 좀 무겁습니다. 다들 불가능할 거야 또는 저런 생각을 뭐하러 해 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영역에 시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세상이 하나씩 나아가는 거겠죠. 네. 저희들은 프리라이더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잘 되기를 바라겠고 특히 남편들을 위해서 꼭 성공해 주시기를. 제가 스머프 하면서 어떤 회사 성공하라고 한 적이 처음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요? 아, 네. 그럼요. 사실은 뭐 생선회 배달 생선 뭐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맛있게 드셨거든요. 엄청 맛있게 드셨어요. 네. 꼭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구를 지키는 로봇. 네. 지구는 남편이 지키고 남편은 로봇이 지킨다. 네. 라는 모토로 로봇 개발에 열중하고 계시는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님 그리고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 배달 로봇 이야기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재밌죠? 재밌었어요. 네. 두 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